이어서 선화증권의 발행 방식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시식 선화증권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시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을 받아야 되는 수화인란에 수화인 명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to order,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라는 거죠. 오더를 받아서 하라는 거죠. 아니면 to order of shipper, 이거는 명령할 사람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shipper, 그러니까 송화인, 물품의 송화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물품을 전달하라, 뭐 이런 뜻인 거고, 뱅크, to order of bank, 그러니까 뭐 신용청 발행은행이 됐든 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그 물품을 전달받을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지시에 받아서, 그러니까 이 지시를 하는 사람이 물건을 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건을 받을 사람을 지시한다는 거죠. 그 지시 받는 사람은, 지시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지시 받는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선화증권에 대해서 뭐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그런 사람을 지시하겠죠. 저 사람 거다, 저 사람 거다, 저 사람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물품이 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화증권을 유통을 시켜서 A가 가지고 있던 것을 B가 가져가고, B가 갖고 있던 것을 C가 가져가고, 이렇게 물품의 유통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정당하게 선화증권을 취득한 사람이 최종 목적지에서 운송인하고의 선화증권과의 상한으로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찾아갈 사람한테 저 사람이다,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시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품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물품이, 우리가 선화증권의 어떤 신용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물론 유통을 전제로 하지만 물품의 어떤 수입자, 매수인이 분명히 있긴 있죠. 신용장 거래에서는 당사자가 아닐 뿐. 그래서 수입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물품이 수입 최종항, 수입지나 뭐 수입항이나 뭐 최종항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갈 때 물품을 받아서 뭐 은행과의 서류를 뭐 처리를 한다든지, 상환을 한다든지, 대금 결제를 치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물품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물품이 이 도착항에 이 도착을 했을 때 연락할 사람이란 개념으로서 착화 통지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착화 통지처가 있고, 보통 이 착화 통지처가 적혀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화인, 매수인, 무역 거래에 있어서 수입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착화 통지처에 적혀 있는 이 사람이 뭐 신용장 거래에서는 뭐 신용장 발행은행이 될 것이고, 추심에서는 자신에게 배달된, 자신에게 도착한 그러한 서류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제를 하고 해서 정당한 선화증권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 이 지시를 해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정받는 사람이 이 착화 통지처에 있는 수화인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정당하게 운송인과의 선화증권과의 상한으로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단순 지시식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수출자인 송화인이 그 지시를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서 이제 선화증권을 유통을 시키는 것이고, 뭐 기명 지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은행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무적으로 신용장이 사용이 된다거나 하한어음 치결 제도가 사용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뭐 신용장 발행은행이 될 수도 있고, 콜렉팅 뱅크, 그러니까 추심을 통해서 하는 거면 뭐 추심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추심이 됐든 신용장이 됐든 어음을 할인, 그래서 왜 매도인이 대금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어음을 시세보다, 만기보다 좀 빠른 시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서 어음을 판매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매입은행이 이제 어음을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그 설명을 했죠. 12월 31일이 만기인데,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내가 3개월 앞에 대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은행에다가 어음을 뭐 1억짜리 어음을 9,500만 원에 팔았다라고 쳤을 때, 시간이 석 달이 지나면 은행은 중간 수수료 뭐 500만 원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중간 수수료를 먹는 이 은행들은 자기가 이 어음을 들고 있어서 결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어음하고 같이 딸려온 선화증권이 영구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저 매입은행 지시식으로 했을 때의 경우에는 그 거래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 신용장 발행, 그러니까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 은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주심이나 뭐 다른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뭐 이런 은행을 통해서 이 선한증권을 또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명 지시를 할 때 저 매입은행식 저런 게 나오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양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자, 그리고 받는 사람을 적던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선화증권을 넘긴다든지 이렇게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지인식 내지는 무기명식 발행인데, 소지인식이란 건 뭐냐면 선화증권 들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권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기명식이란 거는 선화증권을 통해서 물품을 받을 사람이 수화인이 블랭크로 돼 있는 거예요. 뭐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이 물품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지시인식도 아니고, 누가 받아갈 것이다, 누구에게 배달해 주라는 식으로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베어러, 들고 있는 사람이 물건 받아갈 사람이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공란으로 돼 있으면, 공란으로 돼 있다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공란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면 자기가 수화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종의 백지수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백지수표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종의 그 매도인의 어떤 유통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넘겨주면 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곧 물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화증권 가지고 가면 그 선화증권 들고 간 사람이 대금 결제를 안 해주거나 나중에 기일이 지나서 기간부 어음의 결제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돈을 떼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지인식이나 무기명식 발행은 유통은 가능해요. 선화증권을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가 남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유통을 하는 측면에서는 편리해요. 하지만 매도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대금 결제, 그러니까 수출 대금을 확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바라봤을 땐 되게 위험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기명식 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품을 받을 사람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이 기명 받은 사람이 또 배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면 넘겨줄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 수화인란에다가 받을 사람이 딱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뭐 A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매입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발행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최종 매수인한테 이렇게 신용장을 통한 뭐 선화증권의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추심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선화증권을 유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택배 보내듯이 내가 보낼 사람, 받을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품을 보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화증권을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유통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한테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권리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배설을 통해서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 기명식 발행의 전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화증권의 유통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화증권의 대체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가 대금 결제와의 상한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뭐 배서라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endorsement, 그 배서라는 방식을 하게 되는데, 이 한국어 배서, 한자어죠. 한자어인데 뒷면에다가 글 써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5만원권 지폐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자기압 수표가 많이 사용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자기압 수표를 사용할 때 보면 이 수표가 허위이거나 위패이거나 혹은 부도난 수표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뒷면에다가 연락처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기재하고 자기압 수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면에다가 내가 이 사람에게 수표를 넘겨주고 이 수표를 끄는 사람, 수표를 발행한 사람, 수표를 넘겨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수표의 뒷면에 적도록 하고 있어요. 자기압 수표도. 그런 방식이 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시식 선화증권을 통해서 A가 B에게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를 넘기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래의 지시를 하는 사람 내지는 원래의 권리권자가 배서라는 방식, 내가 누구에게 이 선화증권의 권리를 넘깁니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취지, 그런 의지, 의도를 적어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배서는 뭐 기명식으로 할 수도 있고 지시식으로 할 수도 있고 무기명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명식은 내가 누구한테 준다. 지시식은 내가 권리를 넘기는데 누구의 지시에 따라라. 뭐 내지는 뭐 아까 제가 소진식이나 무기명식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권리를 넘겨준다. 누구한테 했는데 누구를 특정인을 적지 않고 블랭크를 비워두면 무기명식 배서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선화증권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HMM의 전신인 현대상선인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화증권이 어떤 견본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거고, 요게 요 중간을 가로질러서 왼쪽이 앞면, 뒤쪽이 뒷면입니다. 이 뒤에 있는 조항들은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책과 관련된 약관들이 들어오고, 이 왼쪽에 여기 보면 컨테이너 넘버라든지 뭐 화인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뭐 그 다음에 description of package and goods, 물품의 명세, 상세, gross weight, 무게, 중량, 뭐 이런 것들 적혀 있고, 뭐 pride, charge, 운임, 뭐 이런 것들이 적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운임이 프리페이드 되는지, 선불, 선은 그러니까 CIF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인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운임을 먼저 지급을 해주잖아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주 운송 구간에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 CIF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프리페이드 안에 적혀 있을 것이고, FOB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수단을 수배를 해서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 적재만 하고 주 운송 구간의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FOB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운임이 컬렉터가 되겠죠.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이 그렇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고, 뭐 여기 보면 그렇죠. 수출 레퍼런스, 시퍼, 익스포터, 컨사이니가 이제 수화인란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컨사이니란에 뭐 기명식이면 여기 뭐 어떤 물품 받을 회사 이름을 적는 것이고, 지시식이면 to order 해가지고 뭐 to order 비워둘 수도 있고, 아니면 to order 뭐 무슨 뱅크, 이슈잉 뱅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의 지시를 받아서 물품의 어떤 취급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notify par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착화 통지처죠. 그래서 여기에 전통적으로 누구를 적는다? 수입자. 물론 이 수입자 이름이 여기다 적히고 컨사인이란에도 수입자 이름이 적힐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뭐죠? 기명식 선화증권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택배처럼 내가 물품을 보내고 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중간에 누구한테 안 가, 권리가. 그래서 그렇게 나는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았어. 보통 기명식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서렌더 비율 공부를 하다시피 대금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금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돈 떼일 걱정 없이 그냥 권리를 넘겨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통을 전제하지 않고, 은행을 끼지도 않고, 주심이나 신용장을 이용하지도 않고, 돈을 미리 송금으로 받아. 그런 다음에 내가 돈 떼일 걱정이 없죠. 송금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물건을 받아갈 사람 이러면 딱 적어주는 거예요. 난 돈 받았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컨사인이라고 착화 통지자 이쪽에 같은 이름이 바로 적히는 그런 방식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김영식 대서고, 은행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신용장을 이용한다. 추심을 이용한다. 그러면 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여기는 수입자란을 적어놓고, 왜냐하면 이 물품이 갈 거 아니에요. 운송이 될 거 아니에요. 운송에서 도착을 어느 시점에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을 대금을 상환을 한다든지 선화증권을 받아간다든지 물품을 받을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입자한테는 알려줘. 근데 그 수입자한테 물건을 바로 주진 않아. 왜? 매도인의 입장에서 대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장을 이용을 해서 하한어음 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to order issuing bank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행하면 그게 이제 지시식 선화증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시식 선화증권이 됐든 김영식 선화증권이 됐든 소지인식이 됐든 이 컨사인이란이 어떤 식으로 적혀 있고, 이 선화증권을 뭐 유통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나는 대금 확보가 완전히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보내주겠다, 뭐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의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서 선화증권의 발행도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나머지는 뭐 어디서 어디 간다, 물품이 명세가 어떻다, 뭐 그런 식으로 갈 것이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이 description of package of goods에 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그게 뭐다? unclean BL이 된다. 고장부 선화증권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선화증권의 어떤 샘플은 여러분들이 한번 굉장히 참고를 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화증권의 위기에 대한 대안인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2000년대,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10년 일종의 전환기였죠. 우리가 이제 종이 서류 기반의 어떤 무역 내지는 업무에서 디지털 방식의 일종의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일단 이게 이제 무조건 예전에는 종이 서류를 뽑아서 운영을 하던 것이 지금은 뭐 선화증권이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 도큐멘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고 그런 시기로 바뀌어 오게 되었어요. 근데 종이 서류로 취급하던 그 시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 결국에는 우리가 선화증권의 원본의 권리증권성이 매우 중요하고, 목적지에서 수화인이 운송인으로 하여금 선화증권 원본의 상한으로 물품을 인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냐면, 선박이 빠르고 서류가 늦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 배는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선화증권 원본이 은행을 통해서 건너와야 되는데 그것이 물품 도착보다 늦어졌을 때 이제 배에서 화물이 내리겠죠. 근데 내려진 화물을 선화증권 원본이 오지 않아서 물건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됐고, 빠른 선박의 도입으로 화물이 먼저 도착하고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그러한 문제를 Bill of Lading Crisis, 선화증권의 위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해결 방안들 중에 결과적으로는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유통을 하는 그게 이제 대안이 된 거고, 그쵸? 신속한 서류 송부. 그리고 여기 지금 담보성 없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바로 보낸다. 그러면 매도인이 대금 회수에 대한 어떤 개런티를 못 받는 거죠. 대금을 담보할 수가 없죠. 매수인이 서류 들고 나르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죠. 뭐 이 선화증권 원본 한 통을 선장한테 줘가지고 맡겨가지고 물건하고 같이 보낸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해상화물 운송장이라는 게 있는데, Seaway Bill이라는 운송 서류를 해상 운송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Seaway Bill, SWB라고 하는 서류가 선화증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게 운송 서류인 점이,
똑같이 선화증권이든 해상화물운송장이든 해상운송의 어떤 운송계약의 추정적인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C웨이빌은 선화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증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물품의 대금 회수를 위한 어떤 담보적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보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고요. 편법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letter of guarantee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보증서를 쓰는 거예요. 어떤 보증서냐? 선화증권이 아직 늦게 안 오는 거잖아. 배에 함으로 먼저 왔는데, 그래서 선화증권이 도착하면 선화증권 원본 먼저 갖다 줄게. 일단 물건부터 먼저 빼줘. 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증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편법적인 방법이죠. 여기서 사기가 많이 개입되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그런 식으로 선화증권 원본을 선화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물건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나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화증권 원본은 다른 사람이 들고 나타나고,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거를 운송인을 속이는 거죠. 뭐 이런 방식의 편법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이것도 문제적인 해결 방식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목적지 선화증권 내지는 서렌더드 BL. 이거는 뭐냐면 서렌더드 BL을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매도인이 물품 대금을 먼저 회수를 해가지고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성을 유통을 하겠다는 그 유통성과 권리증권성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화증권 원본을 회수하고 매수인한테는 선화증권 사본을 보내주고, 선화증권에다가 이미 수화인란에 기명식으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수화인, 매수인, 수입상을 적어서 그 사람이 바로 물건을 받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서렌더 BL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 서렌더드 BL이 유통돼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물품 대금이 송금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대안은 아니죠. 이게 대안은 맞습니다. 해결 방안도 맞지만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이 서렌더드 BL을 쓰게 되면 신용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이 도큐멘트.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이제 전자적인 방식으로 해서 빨리 처리하는 거죠. 빨리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 점차 나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등장을 했고, 뭐 볼레로 시스템이든 뭐 이 도큐멘트 시스템이든 뭐 이 드레이트 카드든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뭐 너무 깊은 내용을 하면 이게 물류수업적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 물류 포워딩 업체들이 이 자체적인 ERP나 이런 걸 통해서 선화증권을 그 안에서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이 도큐멘트 이 선화증권을 유통을 하고 발행을 하고 전달을 하고 유통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 방식이 그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선화증권 계약의 준거법입니다. 선화증권 계약의 준거법은 오늘 뭐 다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요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 다음 목요일 강의에서 쭉 이 선화증권의 헤이그 비스비를 같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선화증권에 있어서의 준거법. 우리가 준거법이라고 하면 그 어떠한 무역의 절차와 실무와 프로세스에서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었죠. 뭐 무역 계약과 관련해서는 CISG. 여러분들이 CISG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배운다라고 했죠? 제가 무역 계약론 시간에 CISG를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무역과 간습. 무역의 간습으로서 매도인이 무엇을 하고 매수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일종의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뭐다? 인커텀스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스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추심도 있었고 신용장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신용장과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국제적 그 실무 기준이 UCP 600이 있었습니다. 그 UCP 600은 무역 대금 결제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배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선화증권.
해상 운송과 관련된 선화증권도 그러한 준거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아요. 이름들이 다 달라요. 이름들이 다 다르고 이게 그 순서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왔고 몇몇 가지는 사문화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주요한 해상 운송의 준거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자체를 좀 살펴보면 이것도 역사적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해상 운송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운송을 하는 건데 전통적인 해상에서의 패권 국가이자 해운 국가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바다를 상대로 전 세계 바다를 누볐던 대영 제국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해상 운송을 한다라는 것은 영국이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전 시대에 전 지구의 바다를 자기의 무슨 앞바다인 것 마냥 돌아다녔었기 때문에 해상 운송의 패권도 영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뭐 영국에 비해서 국력이 약하거나 뭐 식민지 국가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식민지 진출이 늦은 유럽의 어떤 특정한 나라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 뭐 미국도 후발주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해상 운송이 상대적으로 영국보다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은 하주 국가가 돼서 영국의 선박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 202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뭐 수출을 업을 하겠다, 뭐 컨테이너를 통해서 컨테이너 해상 운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컨테이너 해상 운송을 의뢰할 수많은 선사들이 있습니다. 뭐 머스크도 있고 MSC도 있고 코스코도 있고 에버그린도 있고 HMM도 있고 뭐 원라인 뭐 오션 네트워크 뭐 익스프레스 뭐 그런 데도 있고 뭐 그런 원도 있고 뭐 많아요. 하팡로이드도 있고 뭐 양링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죠. 그런 대형 선사들 CMA, CGM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선사들의 경쟁인데 이때는 아무래도 좀 그 경쟁의 무게추가 이 선주들의 우위에 있다 보니 선주들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선주들 그러니까 선박을 통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그들이 유리하려면 뭐가 많았겠어요? 운송인 면책이 많았습니다. 뭐만 하면 그냥 운송인 면책, 운송인 책임 안 져. 그냥 뭐 화물이 파손이 돼도 뭐 손해가 나도 분실이 돼도 운송인 책임 안 져.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면 운송을 의뢰하는 하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만이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운송인들이 자꾸 해상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바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운송인의 면책 내용을 넣고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미국에서 하터라는 상원의원에 의해서 발행된 하터법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터법에 의해서 면책의 약관이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선주국 지위에 있었던 영국이 안이 꼬았겠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그 폭군을 몰아대고 독립한 국가가 미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터법을 만들어서 운송인의 가실에 대한 여러 가지 면책 약관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운송인이 나는 책임 안 져. 뭐 이런 식으로 해상 운송 도중에 파손되거나 보관에 실패하거나 주의 의무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을 했을 때 그 면책 약관을 무효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세계 1차 대전이 끝납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죠. 세계 1차 대전이 독일 제국의 패망으로 그리고 영국, 프랑스, 그 당시엔 이제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승전국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의 교훈으로 그 어떤 국제 협약이나 국제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 시기에 만들어진 많은 조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이그 규칙입니다. 사실 헤이그가 이게 약간 그 네덜란드 헤이그가 뭐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뭐 이준 열사 뭐 이런 것 뭐 그 아픈 과거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죠. 근데 헤이그에서 뭔가 이런 국제적인 컨벤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때도 헤이그와 관련된 규칙들이 많아요. 헤이그 규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제 규칙들이 많아. 근데
그 많은 헤이그 규칙 중에서도 국제해사위원회, 그러니까 해상 운송과 관련된 공동의 국제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만든 헤이그 규칙이 있었고, 그 헤이그 규칙이 일종의 선화증권의 통일 규칙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쭉 사용이 되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요. 그리고 1968년까지 옵니다. 그 1968년 저 시기가 언제냐면 컨테이너라는 게 막 도입이 돼가지고 컨테이너 선들이 막 보급이 서서히 그러니까 재래선박과 컨테이너 선의 그 변환기가 60년대 70년대였거든요. 그 시기에 헤이그 규칙을 일종의 개정 비슷하게 합니다. 개정을 해요. 그게 저게 이제 그 스웨덴에 그 비스비란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헤이그 규칙을 없애는 게 아니고 헤이그 규칙을 약간 이제 개정하는, 그 시대에 맞게 그런 개정을 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해사위원회 CMI에서 이 헤이그 규칙의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뭐다? to Bill of Lading. Bill of Lading에 대한 관련된 법의 통일을 위한 그런 어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운송인의 뭐 면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운송인이 물어준다 하더라도 그 어떤 리미트, 책임 제한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하터법과 기존의 운송인 면책 남발과 그 어디 적정선을 찾는데 여전히 운송인한테 유리해요. 운송인한테 전체적으로 유리하지만 어쨌든 이게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어떤 보편적으로 확산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을 하나 만들었다는 게 의의가 있고, 이거를 계속 쓰다가 개정이 일어나지는 거죠. 어멘더먼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독립조약이 아니고 별도의 조약이 아니고 헤이그 규칙의 개정으로 1968년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1978년에 10년 뒤에 국제해사위원회가 아니라 CISG를 만든 누구죠? UN 기구.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이 중심이 돼서, 특히 어디 운시트랄이 중심이 돼서 이 해상 운송과 관련된 통일 규칙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만든 게 함부르크 규칙이에요. 함부르크 규칙. 유엔에 관한 해상 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CISG처럼 CISG도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죠. 근데 이걸 했는데 이 앞에 있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주들한테 불리하고 하주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함부르크 규칙이. 그래서 선주들과 선주 국가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죠, 주로 뭐 영국이든 그리스든 이런 나라들이 이 조약에 가입을 안 합니다. 이 컨벤션에 가입을 안 해요. 유엔 회원국이라고, 그러니까 유엔 협약이라고 해서 모든 유엔 가입국들이 의무적으로 이 협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들어가고 국회 비준과 동의 절차를 거쳐서 발효가 되는데, 이 선주 국가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됩니다. 그래서 큰 교훈을 얻죠. 그래서 유엔이 안 나서요. 유엔이 안 나서고 있다가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2008년에 가서, 이때쯤 되면 이 연대가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뭐가 이슈가 되냐면 이제 복합 운송이 이제 이슈가 되긴 해요. 포워더들에 의해서 단순히 해상 운송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이 연계되고, 아니면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이 연계되는 그런 형식의 복합 운송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복합 운송을 위한 어떤 국제 규칙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때는 앞서 만들었던 헤이그 규칙을 만들었던 국제해사위원회와 함부르크 규칙을 만들었던 운시트랄이 힘을 합쳐서 로텔담 규칙이라는 것을 새롭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과 관련된 규칙을 로텔담 규칙에서 만듭니다. 물론 이 로텔담 규칙도 아직까지 큰 힘을 얻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럼 현재 지금 해상 운송과 관련된 중거법이 무엇이냐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1924년이에요. 이때 대한민국이
그 일제 식민지 상태에 있었죠. 주권을 뺏긴 상태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1924년에 저 헤이그 규칙이 만들어질 때는 주권, 외교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규칙에 가입을 하지 못했어요. 이 프로토콜에 가입을 하지 못했고, 나중에 대한민국이 생겨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상법을 만들면서 상법 안에 선화증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헤이그 규칙의 내용을 쉽게 말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지고 와요. 수용을 해요. 그래서 한국 상법의 내용이 읽어보면 헤이그 규칙의 내용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죠. 68년에 뭐가 있었죠?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요 내용을 상법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이 상법을 개정할 때, 91년도에 개정할 때 그대로 또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의 대한민국 상법의 선화증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의 선사들이 한국의 하주들과 선화증권 계약을 체결하면 그 법적인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국법을 선화증권 계약의 준거법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법 자체가 상법 내용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진배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보면 이 선화증권에 그 선화증권의 이면에 있는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들이에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 부합계약적인 측면에서 매도인, 그러니까 송화인과 운송인 간의 계약의 내용들이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운송계약이 체결이 되고, 운송인의 책임이라든지 책임 배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운송계약을 진행시키는 그런 어떤 기준, 준거법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